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이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PCR 검사와 Q코드 입력 의무화는 다음 달 10일까지 유지됩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해 피임하는 방식인데 정자 운동성은 24시간 뒤에 회복돼 부작용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지난 주말 브라질 남동부 해안 지역에 폭우가 몰아쳐 최소 46명이 숨지고 38명이 실종됐습니다. 하루 새 60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브라질 기상관측 사상 1일 최대 강수량으로 기록됐습니다. 땅속 가장 깊은 지구의 중심 부위에 반지름 650km 크기의 금속 성분의 핵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규모 6 이상 지진 200여 건의 진동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인데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를 덮친 추가 지진은 바닥으로 추락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세간살이를 옮기다가 사망한 사람이 나오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재 도구를 옮기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침대와 소파 등 세간살이를 옮기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빼놓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여동생과 친척을 잃은 야시르 씨는 그들을 땅에 묻고 가재도구라도 챙기기 위해 다시 무너진 집을 찾았습니다. 추가 지진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지만 노숙을 지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현장에 왔습니다. Hani uyuduklarını anladıktan sonra artık sonuçta hepimiz yaşıyoruz. Bu saatten sonra onları geri getiremeyiz ama hepimiz yaşadığımız için elimizde ne olan varsa çıkartmaya çalışıyoruz. Mecburuz yani çünkü başka çaremiz yok. 야시르 씨는 다행히 추가 지진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무너진 건물에 세간살이를 챙기러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집안에서 다양한 물건을 챙기다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진 현장을 찾는 것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현지 사정 때문입니다. 이재민 규모만 200만 명이 넘는 데다 텐트에서 86만 명, 컨테이너에서 2만 명 넘게 생활하다 보니 극심한 겨울 추위와 생필품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aşka bir şey mi olacak deyin çok korkuyoruz. Ben bir hafta boyunca hiç uyumadım. Yani ayaklarımı hissetmiyorum bazen. 추가 지진 지역의 구조 작업은 붕괴 위험으로 수색이 힘들고 시신을 찾기도 어려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추가 지진으로 인한 잔해가 2억 1천만 톤가량 더 늘어나며 주변 이재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난 주말 브라질 남동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브라질 지원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최소 46명이 숨지고 38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상세바스티앙을 비롯한 해안가 도시에 약 24시간 동안 6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고 베르치오가에는 687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국립재해감시경보센터와 국립기상연구소는 브라질 기상 관측 역사상 하루 사이 가장 많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1,7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중 최소 760명의 주택은 파괴되거나 침수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와 도착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조치를 이달까지만 시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 이용은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고 이후 영향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입국 시 37.3도 이상 발열 증세가 있는 경우 입국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까지 하락해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5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3년 연속 20만 명대입니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2년 49만 7천 명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8년 0명대로 하락한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유일하게 1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생아는 23만 3천 명, 합계 출산율은 0.73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은 2024년에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이제 줄었다가 그 위에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장래 추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년째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데 혼인이 줄고 늦게 하는 추세는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이렇게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늘면서 지난해 인구는 12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빨라져 경제 활력을 잃고 국가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고령화의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망자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소 규모는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고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인구 감소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줄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2005년 33곳이었던 소멸 위험 지역은 불과 17년 만에 11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제 구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숙박, 하숙, 먹거리, 경제 시장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농촌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죠. 일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노인 부양비가 더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 취업, 교육 그리고 이제 주택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 명목으로 380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도 총체적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장기적 대책 없이는 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에 저출산은 청년 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는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의 발제자로 나와 많은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라며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미혼 남녀 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을 받았을 때 더 하기 싫어졌다는 응답이 26%로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의 2배가 넘었고 생각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61%였습니다. 최 교수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96명이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고 어디가 아플 땐 진통제를 찾죠.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증상과 질환을 다양한 종류의 약으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제약 기술은 날로 발전해 과거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병을 약 한 알이나 주사 한 대로 쉽게 극복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약의 효능과 편의성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본인의 체험과 연구로 한국약학의 큰 초석을 마련해낸 한고동 전 서울대 초대 약대 학장을 오늘 과톡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과거부터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품목이었던 의약품. 특히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약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했는데, 하지만 그 이전 약학이라는 학문의 존재를 우리나라에 각인시키고 약학 근대화의 기반을 구축한 과학자가 있었다. 대한민국 약학의 아버지 한구동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27년 서울 종로구. 아니 구동아, 대학교를 안 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바로 취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고등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하고 일본 간비 유학생으로 또 뽑혔구만. 아유. 전 괜찮아요, 어머니. 힘들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편지. 뭔 편지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그래? 아니, 친척 어르신이 저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신대요. 뭐? 정말이야? 아이고 잘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학교나 대학교가 모집을 끝낸 시기여서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조선약학교에 겨우 응시하게 됐다. 조선약학교는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한약상들이 중심이 되어 1915년 양약시대를 대비해 만든 한국 최초의 약학교육기관인 조선약학강습소가 1918년 일본의 승인을 얻어 정식 개교한 2년제 학교로 독일 의학을 도입한 현대식 약학교육의 모체였다. 한구동군. 예. 수업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예. 원래 이쪽 전공을 원한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예. 하지만 막상 또 배워보니까 실습도 재밌고요. 저랑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는 1930년 조선약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바로 조선총독부 위생시험소에 입사했는데, 당시 위생시험소는 연구기관이라기보단 행정기관에 가까웠다. 여기 오면 돈도 벌면서 연구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많이 다르네. 소장님. 우리 위생시험소의 연구 활동이 뭐 지지부진하고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저도 많이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원하는 연구가 있다면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마음껏 해보도록 하세요. 정말입니까?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소장을 설득해 제대로 된 연구소를 마련했고 시중에 판매하는 놋그릇, 주류, 간장, 음료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친 유해성을 조사했다. 특히 불량품이 많았던 일본 약품들도 엄밀하게 조사했는데 이 금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까? 환약의 은박지, 금박지까지 조사하며 연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영양과 관계된 연구도 진행했는데 박사님, 요 나물. 이 나물. 잠깐만, 그럼 이건 무슨 나물인가요? 이거는 잔대나물이라고 해서 그 봄에 이렇게 뜯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싹 뜯어다가 이렇게 쫙 묻혀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엉겅퀴. 엉겅퀴. 이게 약간 억세게 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뜯어갖고 이렇게 데쳐가지고 그 비빔밥에 넣어갖고 이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다 맛있네. 한 박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실제 부엌에 들어가 요리해서 먹어보는 등 우리나라 영양학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155종에 달하는 한국 식품과 161종에 달하는 야생식용 식물의 영양학적 성분을 연구한 논문도 펴냈다. 여기에 온천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는데 뜨거워. 그래, 이 물은 유황이 함유된 물이구만. 그래, 유황은 피부병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 전국에 있는 온천을 모두 답사하며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했고 그의 논문들은 당시 열악했던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낸 한 박사는 해방 이후 모교인 조선약학교가 서울약학대학으로 승격되자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1950년 국립서울대 약대로 개편되면서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해방 이후 사상이 분열되던 시절에도 휘둘리지 않고 교육과 연구에 헌신했는데 6.25 전쟁 중에도 대학을 지키며 방황하던 학생들을 이끌었다. 학장님! 지금 빨리 대피하셔야 돼요. 아니, 우선 이 현미경이랑 이거 천칭만 좀 챙기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피난 끝났다니까요. 아까 내가 말한 서적들 그 도서관 천장에다 숨겼죠? 네네네. 그러면 됐어. 우리도 이제 얼른 갑시다. 당시 부산으로 피난온 31개 공사립 대학은 학습할 터를 찾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한 교수는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기업인들의 후원을 받아 공장터를 구해 강의실을 세우고 약학 교육을 계속 이어갔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유능한 사람의 정의를 묻자 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져도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강의 틈틈이 연구 활동을 계속 이어갔는데 항염증 효능이 탁월한 희첨의 성분 연구는 그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이다. 또한 신나무 잎의 타닌 성분에 관한 연구도 진행.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구만.
그는 영국과 일본의 약학 전문가도 밝히지 못했던 탄닌 폴리가갈린의 화학 구조를 밝히며 약학계에 거두로 자리 잡게 됐다. 이외에도 학계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약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했는데 3차례의 약대학장과 5차례의 대한약사 회장 재임을 비롯해 대한민국 학술원 평생회원으로도 위촉됐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심의위원을 맡아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 대장암과 싸우면서도 삶의 전부였던 학문을 곁에서 놓지 않았던 그는 2010년 10월 20일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약학자로 기록된 한구동 박사. 학문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그가 떠난 뒤에도 후학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번 주 핫 이슈. 지난 13일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처음으로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들은 다누리가 달 상공 100km에서 찍은 달의 바다 모습인데요. 달을 자세히 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뉘는데 어두운 부분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것은 폭풍의 바다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달의 바다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크기가 한반도의 약 18배라고 하네요. 세계 최초의 달 착륙선인 소련의 루나 9호가 착륙한 지역이기도 하죠. 구멍이 뻥뻥 난 표면, 여러 개의 크레이터가 모여있는 레이타 계곡인데요. 달은 대기가 없어 운석 충돌로 생긴 구덩이 모양의 크레이터가 잘 보존되어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의 바다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월면차를 보낸 곳이죠. 이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찍은 지구 사진도 보내왔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왜 사진이 다 흑백인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게. 다누리 설계 과정에서 고해상도 카메라에 허용된 무게는 단 12kg. 때문에 무게를 맞추고 해상도가 높은 흑백 촬영을 선택한 건데요. 또한 다누리에게 주어진 지형 관측 임무에도 흑백 촬영이 더 적합한 데다 어차피 달에는 색상이 있는 물질이 거의 없어 컬러 사진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네요.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올해 말까지 달 궤도를 하루에 12바퀴씩 돌며 임무를 수행할 다누리. 앞으로도 파이팅이야. 암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항체에 결합한 의약품을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하는데요. 이 ADC는 항체 치료제를 이을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ADC 개발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의 정철웅 연구소장과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성규 기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항체 약물 접합체 ADC인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체 약물 적합체 ADC는 항체하고 이제 약물을 결합했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세포독성 약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독성이 강해서 쓸 수가 없었던 이런 약물을 우리가 항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항체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에는 달라붙지 않고 암세포에만 딱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달라붙어서 이 강력한 독성 물질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개념의 치료제를 ADC라고 말을 하고요. 뭐 비유를 하자면 뭐 크루즈 미사일에 이렇게 탄도를 달았다 성능 좋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암세포의 강력한 이 독성 물질을 폭발시키니까 치료 효과는 높고 정상세포하고는 달라붙지 않으니까 부작용은 적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ADC가 안티바디와 드러그를 합친 항체와 항암제의 장점을 조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소장님에게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회사 명칭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그 이름에서 있다시피 그 레고는 작은 조각들을 붙여서 만드는 완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수많은 기능성 화학 물질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그 물질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약물을 갖다가 신약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형상화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또 레고 블록인 링커, 항체, 톡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ADC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항체, 그다음에 약물, 그다음에 링커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세 가지 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레고캠만의 어떤 그 차별성,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레고캠의 기술 중에 장점이란 것은 첫 번째 접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체를 어디다가 붙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1세대 ADC 기술들은 항체의 특정 부위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균일하지 못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체에 없었던 새로운 반응 부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FTAG라는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FTAG를 이용해서 새로운 반응 부위를 갖다가 항체에 새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화학 결합에 의해서 그 반응 부위에 링커톡신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항체 약물 접합체 ADC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성규 기자가 이곳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있었던 인터뷰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장치는 어떤 때 쓰는 장치인가요? 지금 이 장비는 HPLC라는 장비로 저희가 항체 약물 접합체를 제조를 하고 나서 이 항체 하나에 얼만큼의 약물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약물이 한 개가 붙을 때도 있고 뭐 두 개가 붙을 때도 있고 세 개가 붙을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치로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장치에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크로마토그램이라는 컬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은 소수성으로서 약물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물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소수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성이 증가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컴퓨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 레고캠 기술의 어떤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혈중 안정성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약물이 죄송합니다. 그 고용암에서 예. 약물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아주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 혈중에서 그냥 노출되면 굉장한 독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에서는 안 끊어지고 암세포에서는 잘 끊어지는 어떻게 보면 양면의 검이 되겠는데요.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같이 가진 그런 링커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그런 링커를 기반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갖다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또 지난 바이오 위클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고캠이 지난해 12월 미국 바이오 기업 암젠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하는 등 현재까지 12건 총 6조 원 이상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 장점이 뭘까요? 네, 신약 개발 과정은 보통 수조 원의 비용과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연구 개발에만 특화된 바이오 기업이 뿐만 아니라 또는 국내 대형 제약회사들도 그 비용과 위험을 다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비용은 뭐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지만 연구, 생산, 판매 뭐 이런 데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모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갖추면서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즉 독자 개발하다 보면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누구한테 파는 것이 단순히 팔고 넘는 게 아니라 임상 개발을 빨리 함으로써 기술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기술 이전만 한다면 언제 레고캠은 직접 후기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있는데요. 저희는 기술 이전을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후에 전임상 혹은 임상 개발을 할 때 그런 그 개발 과정에 저희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파트너사랑 계약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외부 인력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최근에 또 ACB라는 회사를 미국에 설립해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독자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 어떤 제약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다 모든 신약을 개발하려면 좀 힘드니까 좀 이렇게 똘똘한 바이오 벤처가 만든 후보 물질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이제 후기 부분을 자기들이 만든다. 이런 추세가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절반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이상 이후에서는 다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가 2, 3만 명의 연구원 있고 연간 한 10조 원의 연구비를 쓰니까 혼자서 다 만드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반 이상의 파이프라인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바이오 벤처 회사에서 기술을 들여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을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기술 이전한 후보 물질들이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이냐 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좀 가장 빨리 상용화될 거는 어떤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기술 중에 가장 먼저 기술 이전된 허투 ADC가 지금 중국의 포순 회사가 임상 1상을 유방암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상을 여러 고령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빠른 패스트 트랙을 사용해서 2, 3년 내에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근데 최근에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임상 개발 상황을 보고 있지만 허투 ADC가 가장 먼저 임상화가 될 것 상용화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10여 개가 넘는 또 ADC가 전임상에서 임상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2개 제품이 저희 파트너랑 같이 개발하는 게 하나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하는 게 한 개가 임상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DC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개발 회사인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국내의 좀 큰 기업들이 요새 이제 그 ADC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을 확장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뭐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좀 큰 기업들이 위탁 개발 생산을 나설 경우에 이런 벤처 기업 같은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신약 산업에 저희 나라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많지 않았었는데 원래 신약이라는 것은 성장 호르몬 같은 그 단백질 의약품 또는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물질 같은 저분자 의약품 이렇게 나누는데 저분자 의약품이 시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21세기 정도 들어오면서 항체 의약품, TNF 알파나 헐2를 타겟팅하는 항체 의약품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좋은 치료 효과를 내면서 저분자 의약품 시대에서 항체 의약품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에나 동양에 있는 많은 그 바이오 벤처들이나 제약회사들이 항체 개발에 굉장히 몰두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초기 기대와 달리 항체 개발이 좋은 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었지만 약효가 좀 모자라서 그냥 묻혀버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체 개발이 쉽지 않으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CDMO, 항체 CDMO 산업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과 셀트리온의 그런 CDMO로서의 성장, 이걸 또 본 그 학습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쌓여져 있는 항체 그 어셋들이 그 시장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임상에서 여러 지금 허가받은 12개의 의약품이 최근까지 허가받았는데 속기에 허가받은 약품들이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세대 ADC 기술 그거 좀 부족하다고 뭐가 모자르다고 했는데 걔들도 임상에서 이런 효과를 내고 이 정도 독성 프로파일이면 2세대 ADC는 훨씬 더 좋은 효과와 독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빅파마들도 이제 ADC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그럼 그거 누가 생산해? 뭐 이런 니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서로 생산해 보자고 서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단순히 그 시장이 바깥에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여러 바이오 벤처에서 ADC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또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국내 이런 기업들이 CDMO 산업이 본격화된다면 저희가 지금 ADC 개발하면서 전임상, 임상 준비 단계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생산을 위해서. 그렇다면 국내 회사가 이제 CDMO로 생성되면 이런 비용들이 다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물류 비용도 낮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하니까 소통도 더 예.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회사들이 국내 ADC 하는 회사들이 이런 CDMO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저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소장님께서 또 ADC 분야에서 많은 관계자분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많은 성과를 이루셨고 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되는 상황인데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 자본, 기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이를 보통 이제 산업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라는 것은 각각의 요소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성장하고 사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놔두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은 생태계로 만드는 지름길일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한국의 이제 바이오 산업이 조금 힘든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금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좀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벤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벤처라는 것은 모험이잖아요. 예. 근데 모험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신 분도 계셨지만 흐름을 타서 무모한 모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합리적인 모험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합리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모험이면 인력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자본이든 좀 모험을 좀 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 같이 좀 합리적인 모험을 하면 이 사회가 좀 그런 걸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ADC 치료제가 산업 생태계의 합리적인 모험의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정철웅 연구소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상용화된 게 없어서 남성에겐 콘돔 사용이나 정관 수술이 유일한 피임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남성 피임약을 개발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 피임 효과를 내는 피임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남성용 피임약은 아직 실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약물로 조절하면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어려움 때문인데 그나마 임상시험 중인 약물도 수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는 불편한 방식입니다. 를 먹어도 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그러면 정제생리를 맡게 되면은 합병증이 너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 코넬대 연구진이 복용하자마자 피임 효과를 낼 수 있는 남성용 피임약을 개발했습니다. 정상 정자는 꼬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약을 투여한 정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는 3시간 동안 유지됐고 쥐를 통해 짝짓기 실험을 했더니 피임률은 100%였습니다. 정자 운동성은 점차 살아나 24시간 뒤에는 모든 정자가 움직임을 회복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약이 정자 꼬리에 에너지를 만드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라며 남성 호르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생쥐에 6주 동안 약물을 투여한 결과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take this pill, you're infertile, you have a normal ejaculation, you have normal, it doesn't do anything hormonally, it doesn't change any hormonal balance, it doesn't change your testosterone levels that some things do, it doesn't change behavior. 연구팀은 이번 약물 기술을 신생 바이오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세계 최초의 남성용 피임약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체로 이루어진 지구의 내핵 가장 깊은 곳에 반지름이 약 650km에 달하는 금속 구체로 된 또 하나의 핵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는 바깥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등
사중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정설이며 금속 고체로 된 내핵 안에 또 다른 핵의 존재와 크기 등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만 제시되어 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흐르보의 칼치치 박사 연구팀은 지진으로 만들어진 지진파가 내핵을 통과했다 돌아오는 시간 차이를 분석해 내핵 안의 제5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규모 6 이상의 지진 약 200건의 대상으로 지진파가 지구 중심을 지나 진앙 반대편에 대척점을 오가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진파가 철과 니켈 합금으로 된 내핵을 통과하는 각도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것을 분석해 내핵의 외부와는 다른 내부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추론해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만 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마련해 등급 표기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차종 간 소비 효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고효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은 준비 기간에 두고 오는 12월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해 검거 속도를 높이는 인공지능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외국어로 합숙된 음성 분석 모델보다 한국어 사용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 음성 분석 모델을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동안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 감정을 해왔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챗GPT를 자료 수집 등 업무에 활용하고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문제의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보도자료와 인터뷰, 연설문 등 대외 홍보 기초자료 수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영역에 접목할 방안을 강구해 통계 등 공무원 일상 업무의 20% 이상을 줄일 방침입니다. 올해 봄이나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주요 7개국 G7 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투명한 처리 방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하는 G7 기후 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 투명성 있는 과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넣는 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토양을 재활용하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서도 진척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넣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매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비싼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일부 매장에서 배달앱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10% 정도 더 비쌌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토스트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 가격은 4,900원. 배달앱을 보니 분명 같은 메뉴인데 가격은 20% 더 비쌉니다. 세트 메뉴 가격은 30%나 차이가 났지만 배달앱에서는 어떤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이라서 저희도 저희가 마음대로 해서 진행을 받아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매장보다 가격이 더 비싼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배달앱 가격이 10% 더 비쌌는데 이 가운데 65%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배신감이 들고
배달료가 비싸서 배달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배달했을 때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속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배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똑같이 책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가량은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음식 가격을 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가 인상됐을 때 그것을 음식 가격이나 배달비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메뉴를 배달료까지 내고 영문도 모르게 더 비싸게 먹어야 하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가까이 사는 아이는 아토피 피부염을 겪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스토니브룩대 연구팀은 콜로라도주에 사는 18세 이하 아이들 14,000여 명의 13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이 간선도로에서 1km 떨어진 아이들은 500m 떨어진 아이들보다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률이 27%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간선도로로부터 거주 지역이 떨어진 거리가 10배 늘어날 때마다 아토피성 피부염 발생률은 21%씩 낮아졌다면서 이는 교통량과 아토피성 피부염 위험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의 200분의 1 크기 규모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조용훈 교수팀은 표면이 깎이지 않을 정도로 세기를 줄인 집속 이온 빔을 이용해서 평균 머리카락 굵기인 100마이크론의 200분의 1인 0.5 마이크론 규모의 픽셀을 구현할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복잡한 공정 없이도 초소형 픽셀을 만들 수 있으며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나노 광전 소자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업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회전기기의 결함을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도 스스로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이승철 교수팀은 회전기기로부터 측정되는 신호를 압축하고 압축된 신호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해 서로 다른 결함을 구별하고 추적하는 오토 인코더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이 공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간의 개입 없이도 처리할 수 있어 최적의 유지 보수 전략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투자 방향에는 3대 분야, 8대 중점 투자 방향이 제시됐는데 그중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서 12대 국가전략 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추진 목표와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람처럼 똑똑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인간의 배려와 공감 능력일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공무원 인재상에서도 소통과 배려, 공감 능력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 어떤 능력보다 세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